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사회적 논의를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정년 연장은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서 노동력과 세수 확보를 위한 인구 절벽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65세로 정년이 늘어날 경우 청년 일자리 문제 악화와 노사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주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여건을 짚어보고 65세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봅니다. 또 경북에서 시범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등 지난 한 주간 주목할 만한 뉴스도 살펴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중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지난 한 주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경북 일부 지역에서 시범 적용되면서 방역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경상북도가요, 지역 경제 등을 고려해서 확진 환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거리두기를 완화해달라고 그동안 방역 당국에 건의를 해서 논의를 해왔는데요. 방역 당국이 인구가 10만 명이 안 되는 경북 12개 군 지역에서 일주일간 1단계를 시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천군 등 5개 군에서는요, 8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이 청도와 보령군 등 7개 지역에서는 인원 제한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 수용 인원도 50%로 늘었습니다. 네, 어느 곳 할 거 없이 거리두기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이런 조치를 고려한 것 같긴 한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같은 경북인데도 거리두기 방안을 강화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안동의 경우 최근 일주일 동안 환자가 30명 가까이 발생을 해서 거리두기 상향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경산시 같은 경우에 확진 환자가 늘면서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경북 지역은 아니지만 대구에서도요. 지난 28일에 신규 확진 환자 수가 지난 1월 초 이후에 110여일 만에 가장 많이 늘었고요.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면서 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가장 많이 하는 걱정 중에 하나가 풍선 효과 아니겠습니까? 예. 이쪽이 안 된다 그러면 벽이 막힌 것도 아니니까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 현장 취재한 보도들이 많았는데요. 경산에서는 영업 제한이 있기 때문에 10분만 가면 되는 수성구 시지 지역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보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천과 안동입니다. 이 극과 극에서 보도를 하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시행하는 지역에서는요. 오랜 기간 침체한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지금 전국적으로 아직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확산 차단에 가장 효과를 거두는 이 사적 모임 금지가 해제되는 데다가 말씀하신 대로 이 거리두기 완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이동에 따른 방역의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10만 명이 안 되는 시 지역,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거리두기 완화 시범에서 빠지겠다 이런 의견을 낸 곳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 당국이요 시범 시행 지역에서 최근 일주일간 환자가 1명밖에 나오지 않아서 성공적이었다면서 완화 조치를 3주간 더 연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요청이 있으면 요건을 엄격하게 평가를 해서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경제와 방역 이 두 마리 토끼에 이어서 이 전국 일괄적인 방역과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이 두 가지가 효과를 내면서 공존할 수 있을지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네, 이런 방안을 내놓는 고충은 10분 이하입니다만 항상 중요한 것은 백신도 있고 마스크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방역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심리적 방역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달 무너지기 딱 좋은 달이라서요. 네. 특히 더 긴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코로나19 백신 수급을 두고 말이 많았는데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접종 동의율 또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집단 면역 형성에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부터입니다. 30살 이상 경찰관, 소방관 등 사회 필수 인력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대상자가 17만 7천여 명이었지만요. 접종 동의율, 예약률은 58%에 그쳤습니다. 75세 이상 화이자 백신 접종 예약률보다도 20%포인트 이상 더 낮았는데요. 아무래도 이 혈전증 등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이 여전하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직종별로 접종할 때도 차이가 있었다면서요? 예, 지금 현장에서 코로나19 환자를 가장 자주 만날 수 있는 119 구급대원들은요, 지난 3월부터 우선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임산부나 고령자를 뺀 거의 100% 가까운 대원들이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작된 30살 이상 필수 인력 접종에서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소방당국 내부에서는 앞서 맞았던 119 대원들 사이에서 부작용 사례가 크지 않아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없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찰들은 좀 분위기가 다른데요. 최근 동대문 경찰서 서장이 지구대에 꼭 맞으라 이렇게 좀 강제하는 듯한 공문을 보내서 논란이 일었고요. 경찰 온라인, 내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는 거냐, 자율이지만 사실상 강제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요, 이 민간 치안을 맡고 있잖아요. 이 대민 업무가 많은 직종이기 때문에 불안해하기보다는 접종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생각과 달라서 이겠죠. 정부가 독려 접종을 좀 독려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면서요? 예, 이달 5일부터요. 국내에서 이 백신별 접종 횟수를 다 채우고 2주간의 항체 형성 기간이 지났으면요, 밀접 접촉자이거나 해외를 갔다 왔어도 증상이 없고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14일 동안 2차례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유행하고 있는 일부 국가를 다녀온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접종을 한 경우에는 확인 여부가 쉽지 않아서 이거는 해외에서 접종한 사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첫 피해 구제 사례, 보상 사례가 있었죠? 예,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전문 보상위원회는요, 9건을 심사를 해서 4건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인정해서 보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4건 중에서요, 성별로는 여성이 3건으로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많았습니다. 백신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3건, 그리고 화이자가 1건이었고요. 증상은 보통 발열이나 근육통 같은 경미한 증상들이었습니다. 기존에는 본인 부담금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 소액 심의 신청이 가능했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한해서는 이 금액 제한을 없앴거든요. 그래서 이상 반응으로 진료를 받았다면 관련 절차에 따라서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관련 절차에 따라서 심의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보상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원래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이 보상심의위원회를 2번 정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또 일반적인 가벼운 증상이 있는데도 보상 신청이 많아질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명백한 경우에만 보상을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상 반응으로 응급실을 찾고 있는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원마다 가벼운 증상의 환자들을 격리할 공간이 부족해서 응급실에 별도의 진료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 이런 조치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하반기부터 접종이 크게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 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분명 개인의 선택이라고,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팬데믹의 상황에서는 백신을 맞는 것이 반드시 개인의 일만도 아니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 사드 기지가 있는 성주 소성리에서 주민들과 경찰 사이 물리적 충돌이 또 빚어졌습니다. 이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오전에요, 주한 미군이 트레일러 등을 이용해서 사드 기지의 장비와 자재 등을 옮겼습니다. 주민들과 반대 단체 회원들이 새벽부터 이 사드 기지로 통하는 도로를 막고 농성을 했는데요. 경찰이 1,500여 명의 병력을 동원을 해서 강제 해산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3명이 다치고요. 그리고 1명이 경찰 연행이 됐습니다. 자, 하니까 트럭 40여 대가 들어갔다는데 네. 그러면 40여 대면 굉장히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옮겨졌죠? 국방부는요, 사드 기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의 숙소 공사를 할 공사용 자재, 그리고 발전기가 들어갔을 뿐이지 이 사드 성능 개량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방부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보통 헬기로 물자 이송을 했는데 헬기로 이송이 불가능한 걸 이제 육로로 이송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주민들과 반대 단체들은 생필품 운송을 막은 적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러는 걸 하는 거는 사드 성능 개량을 위한 장비를 반입하는 거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 방역 수칙을 무시한 채 대규모 경찰 병력을
투입을 해서 강제적으로 해산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가 생각보다 꽤나 길어지고 있는데요. 네. 해결의 기미가 보이기는커녕 꼬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016년 9월에 배치 계획이 발표가 됐고 2017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한켠에서는요, 사드 배치를 추진하던 박근혜 정권이 탄핵으로 물러났고요.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국회 비준 등의 이런 공약을 내세우면서 뭔가 좀 해결이 되겠지 이런 기대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반발과 그런 씁쓸함이 더 큰 것 같아요. 사드 배치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겠다 이런 진행이 있었는데 그 과정조차도 지금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이 사드 배치와 운용은 한국과 미국 또 미국과 중국 우리와 중국 이런 관계에서 뭐 경제, 외교, 안보 이런 복잡한 미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단체에서는요, 이 반대 단체와 주민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 뭐 이적 단체로 지정해야 된다, 뭐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관심이 줄어들어서 이 주민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폭력적인 해산 부분은 분명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 일부 그리고 일부 지역이 어떤 문제에서 고립되는 건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외면하지 말고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복잡하겠지요. 현실 집권하기 전과 집권하고 나니까 달라진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달라지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소통하겠다고 한 자세는 정책과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외교 정책과 다른 문제인데 그런 기본적인 소통, 주민을 바라보고 소통하는 입장 자체는 안 변해도 되는데 그것이 변한 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가족의 개념을 넓혀서 법적인 지원과 보호를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 사회 흐름과 변화를 반영한다, 아니다, 가족 해체를 조장한다 의견도 분분합니다. 여성가족부가요, 2025년까지 가족 정책을 추진하는 데 근간이 될 건강가정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양성, 보편성, 성평등이 핵심입니다. 현재 민법에서는요,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가족을 부계 혈연 법률론 중심에서 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으로 넓혀서 이 모든 형태의 가족들을 사회적 돌봄 체계 안에 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는 그 아버지 성을 따르는 원칙, 부성 우선 원칙주의를 폐지한다거나 혼인 외 출생자 개념을 삭제하는 것, 그리고 비혼 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들이 이런 방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전에 사유리 씨 출산 이후에 그와 관련 얘기 나누면서 가족 형태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된다고 했는데 네. 그 이후에 굉장히 활발한 논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게 다 현행 가족 제도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담아내기에 부족해서 그런 거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행 각종 법률이나 정책에서는요, 피부양자나 유가족의 범위를 이 사실혼 관계까지 보고요. 공공주거 지원 관련 법령들은 법률혼 중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요, 요즘에 아동학대가 많이 늘어서 위탁가정이 늘고 있는데 지원이 필요한 위탁가정 그리고 돌봄이나 생활을 같이 하는 노년 동거 부분은 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인 외 출생자 신고는 엄마가 하도록 돼 있어서요. 사실 친부가 친모의 협조 없이는 출생 신고가 거의 너무 어려워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는 아이들, 그것 때문에 범죄나 열악한 환경에 놓이는 경우를 우리 뉴스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완화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출생 신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아이가 누구의 성을 따를 것인가 하는 등 뭐 정부가 밝힌 내용은 많은데 네네. 당장 시행되기는 힘들겠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경직되고 협소한 가족의 개념을 확대를 하는 방향은 설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대안적 가족 공동체에 어떤 제도까지 보장을 하고 넓힐지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요. 중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혼외자 개념을 삭제를 하면 아버지 개념도 달라지고 이 기존 법제와 충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달라진 개념들이 기존 법제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고민해 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는 얘기다, 또는 전통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렇게 진행되면 거의 가족 해체 개념이다,
의견이 네.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종교 단체 등 일부에서는요, 전통적 가정과 가족의 해체 그리고 분화를 가속하는데 이런 방향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거인도 가족으로 인정할 경우에요, 정부의 지원금을 노리고 위장 동거하는 사례 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여성 단체와 진보 성향 쪽에서는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가지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은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것들이 이 정부의 계획일 뿐이지 법 개정이나 지침 조례가 바뀌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사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이 있지만요, 여러 요즘의 일들을 보면 사실 남보다 못한 관계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단순한 혈연 관계를 넘어서 이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단위로 봐야 된다라는 건 아무래도 외면할 수 없는 사회 흐름인 것 같습니다. 분명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제자리인 법도 의식을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정부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사회적 논의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실질적인 로드맵 구축은 다음 정부로 미뤄진 셈이지만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년 연장 논의는 공약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년 연장은 세대 갈등과 노사 갈등 등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65세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봅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이승엽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용현 대구 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사회적 논의를 내년부터 본격화하겠다고 했는데요. 정부가 정년 연장 카드를 꺼내는 목적 뭐라고 보시는지 이승엽 교수님 먼저 말씀드릴까요? 사실 그 60세에 정년한 지가 이제 5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네. 60세로 정년 연장을 할 때에도 이거 60세로 할 거냐, 65세로 할 거냐, 70세로 할 거냐, 정년을 없앨 거냐라고 하는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최소치로 60세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60세로 결정을 한 상태에서 이게 소위 말하는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면 다시 얘기가 안 될 텐데 사실 이제 그때 굉장히 정치적으로 결정이 되면서 최소치로 결정이 됐다 보니까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로 해결된 게 없고, 그럼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문제가 지속되는 한은 정년 연장의 문제는 65세로 해도 그다음에 또 계속 얘기가 될 겁니다. 네. 어차피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적인 요인이 있었는데 큰 틀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정부에서 이제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자. 근데 본격적인 얘기는 어차피 내년이 대선이고 대선 이후에 다음 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이 갈등이 굉장히 이제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고 얘기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얘기를 먼저 꺼내는 거는 약간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건 이제 사회적 갈등이 두 번에 걸쳐서 한국 사회를 또 이제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그렇습니다. 문제 제기 자체가 냄새가 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김용현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뭐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은 사실 이 정년 연장 문제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좀 위험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또 필요한 거다 보니까 과거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과 같이 그 박근혜 정부 때도 사실 60세 정년 그 얘기할 때 이런 이슈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당시에도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뿐만 아니라 생산 가능 인구 감소했다 뭐 이렇게 그런 논의를 해서 이제 전개가 되었고, 또 현 정부 지금 앞으로 정권이 변화 있는 이 과정에서도 실제로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뭐 정부에서 이런 그 이슈를 던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건을 고려하면 두 분 다 말씀을 들어보면 정년 연장은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전혀 그 다른 방향에서 조짐이 나타나지 않는 한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용현 박사님 보시기에도 지금 더 이상 이 논의는 미룰 수 없는 논의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뭐 사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뭐 고령화율이라든지 저출산율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뭐 작년이죠. 2020년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일자리가 그러니까 인구가 데드 크로스로 그러니까 이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그런 것을 겪었고 또 뭐 예를 들어 이 초고령 사회가 우리가 지금 2025년 정도 되면은 이제 초고령 사회 즉 그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인구가 이제 그 20% 이상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연금 문제라든지 또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도 이제 고령 인구가 한 명 더 이렇게 증가함으로써 거기에 맞는 그 경제 성장률 0.5% 포인트 감소하는. 그러니까 네. 경제 성장률 1% 포인트 고령 인구가 그 1% 포인트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0.5% 포인트 감소하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지표적인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지금 짚고 들어가야 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이승엽 교수님 문제 제기 시점 자체는 조금 수상하다. 왜 지금이냐? 감당 못할 주체들이 문제 제기만 던져놓고 가느냐는 예. 시점 자체는 이의를 제기하시고 다소간 의심이 정치적인 예.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제외한다면 경제적인 상황이나 논의 자체의 필요성은 지금 논의가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요거를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미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논의를 안 하고 늦었다. 있다. 그래서 요 사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계속적으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연장선상에서 정년 연장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그대로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은 논의가 이미 시작돼서 진행이 됐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저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다만 특정한 정치적 사안에 얽매일 수 있는 시점이 되면 논의를 잠깐 조금 천천히 호흡을 가져가는 게 필요한데 반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논의를 찬찬히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에는 놀고 있다가 그런 논의를 제기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시점에 툭 던져서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예, 그렇죠. 이승엽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지금 우리 저출산 고령화 템포가 늦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리고 정년 연장을 한다는 이 법제화나 이런 논의는 자꾸 할 수 있는 논의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할 때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제기되는 정년 65세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그 왜 65세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근거가 있지는 않아요. 60세, 65세 뭐 이렇게 하는데 외국에서 이제 65세, 70세 이렇게 많이 가고 있고 또 정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결국은 그러니까 국가 사회적으로 자기 상황에 따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의 속도, 진행 속도라고 하는 거를 고려해서 우리나라는 65세든 67세든 한 번에 그러니까 이 정년 연장은 꺼낼 때마다 굉장히 다양한 집단 간 갈등이 우려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 번에 가능한 한 최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는 시점으로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정년 연장은 불가피하다. 이거는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속도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얘기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5세는 제가 추론하자면 좀 부족하다는 느낌으로 들리는데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네. 거죠. 김영민 박사님 어떻게 저는 이제 사실은 오늘 뭐 65세 정년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정년 제도가 사실은 폐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그래서 뭐 일본이라든지 다른 우리 유럽 같은 국가들은 이제 정년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벌써 정년 제도를 폐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년 제도 폐지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또 그럼 나중에 또 한 5년 뒤에 또 정년 연장을 또 논의할 것이냐. 그때 또 이렇게 갈등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참에 정년 폐지 부분도 좀 우리가 굉장히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지점은 짧게 얘기를 하고 간다면 대부분의 분들이 정년을 보장받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정년을 없애자는 얘기를 어떻게 듣냐면 일을 늦게까지 더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듣는 게 아니고 반대로 언제든지 당신을 해고할 수 있다는 얘기로 듣기 때문에 그래서 정년 보장이라고 자꾸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정년 보장을 법제화 문제에도 쟁점이 되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정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떤 법에 규정해서 65세로 규정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는 이제 정년 그 법적인 그 규정으로 가더라도 뭐 계속 고용이라든지 고용 유지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왜냐하면 시대가 자꾸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맞는 어떤 그 사회 보장 체계도 바꿔야 될 거고 국민연금 체계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도적인 어떤 방안을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업 입장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정년 65세 연장이 과연 우리한테 어떤 효과가 있을지 필요성은 불가피하고 두 분 다
연장되는 것은 뭐 막을 수 없는 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름의 65세로 연장이 되면 기대되는 효과,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분 다 예.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승엽 교수 보시기에 예.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정년 연장의 가장 큰 수혜자는 제가 보기에는 정부다, 국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가 이 얘기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제 정부가 이걸 주도하는 또 다른 이유에는 저출산 고령화가 가져오는 재정 악화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년을 올리면 결국에는 쉽게 얘기하면 5년 정도 예를 들어서 이제 65세로 정년을 연장한다고 하면 소위 말하는 연금을 받아가는 지출은 줄어들고 5년간 줄어들고 대신에 5년 동안 더 일을 하게 되면 수입은 더 늘어나는 거죠. 국가 입장에서는. 그러면 국가 재정에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정년 연장을 했을 때 과연 이제 이거는 소위 말하는 이 고령층이라고 하는 특히 50대가 이제 주로 혜택을 보는 거죠. 50대고 그 중에서도 이제 소위 말하는 정규직, 공공부문, 그다음에 공무원 이런 층이 이제 주로 혜택을 보고 그 사람들이 그 안정된 소득을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일을 할 수 있고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김 박사 보시기에 네. 그 교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OECD 국가하고 비교하면 고령 빈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거의 최고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고령자들이 소득 증대 효과라든지 또한 이제 빈곤 문제가 해소된다든지 또 이제 고령자들이 보면 조금 약간 업무와 관련해서 숙련 인력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그렇고 기업 차원에서 숙련 인력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게 있고 또 궁극적으로 또 재정 문제죠. 아까 교수님 말씀같이 국민연금 부분을 좀 정부가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이 정년 연장의 혜택이 아니라 피해를 본다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세대가 청년 계층인데 예. 청년 계층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도 그다음에 정서적 감정적으로도 반대가 많을 것 같아요. 예. 보완 관계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일부 있던데 이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제 보완 관계 주장하는 얘기가 이제 60세 정년 연장에서도 나왔는데 그때도 이제 청년 일자리가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청년과 이 고령 인구의 일자리가 이제 보완 관계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그러니까 기존의 총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는 보완 관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의 영역을 침입하지 않고 서로 일을 하는 영역이 다르다. 이 맞는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고령층의 그 소위 말하는 일한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퇴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이 정해진 자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디를 줄이냐? 우리나라는 입직 구조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하는 노동 시장이 그러니까 입직에서만 열려 있고 중간이 닫혀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위에를 못 줄이면 밑에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 관계라고 하는 형태가 나오는 거고 실제로 작년에 KDI에서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실제로 60세로 정년 연장을 했더니 한 명이 수혜를 받으면 고령층은 0.6%의 고용 증가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에 네. 청년층은 0.2%가 줄었다. 이렇게 이제 한 10% 정도가 고용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실증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더 현실에 맞는 분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데이터는 실질적으로 한번 해본 결과에 그렇죠. 대해서 나온 결과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고용이 줄어든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김 박사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된다면 청년층이 반발하는 게 정서적이나 심리적인 반발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두고 청년층들이 반발하는 것 같은데 정년 연장이 되면 청년층 고용에 어떤 영향이 온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수님 말씀같이 KDI 그 연구에 따르면 그게 이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네. 그러니까 그 고령자 한 명을 더 채용하게 되면은 이제 청년이 0.2명 감소하는 형태인데 실제로 이건 이제 그러니까 대기업을 중심으로 했고 또 이 사실은 이제 업종이라든지 직종이라든지 뭐 특성에 따라 다 좀 다를 수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즉 특히나 대기업이라든지 정규직 그다음에 뭐 공직 그러니까 뭐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쪽은 당연히 조금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또 시기적으로도 보면 과거에는 사실은 이게 KDI 최근의 연구고 뭐 한 2010년 이전에 2000년 정도 이전에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또 별반 그 차이가 없었다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고령자하고 이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체계가 다르다. 예를 들어 뭐
우리 고령자들이 주로 이제 연령으로 봤을 때 저학력에 약간 그 좋지 않은 일자리일 수가 있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또 그런 다른 일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종과 이 청년과 그 고령자 일자리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갈등 관계가 별로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또 교수님 같이 약간 이제 왜냐하면은 뭐 베이비 부모들이 퇴직을 하면서 이런 좀 괜찮은 인력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또 갈등 관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작 문제는 뭐냐면 정년 연장에 따른 효과가 있는 직장은 그렇죠.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괜찮은 직장이란 말이죠. 지금도 정년 연장을 60세로 해봐야 늘려놨는데 이미 그런 고학력 계층이 종사하지 않는 그런 일자리는 이미 정년 연장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런 일자리는 거기 계신 분들이 더 오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보완 관계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뽑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고령자,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젊은 이렇게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이제 보완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실제로 기업이라고 하는 하나의 조직 단위에서는 예산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하에서 인건비를 어느 정도 책정을 하고 그 책정된 인건비 하에서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인건비로 쓸 수 있는 게 고령자들이 5년간 더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고정돼 있다라고 하면 다른 쪽을 필요한데 못 뽑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래서 대체 효과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부분이 정년 연장한 것만큼 계속 5년을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정년 연장의 효과가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집단에 대해서. 네. 그 정년 연장의 효과에 청년층들이 새롭게 진입하는 거에서 장벽이 생길 수 있어서 반발한다면 또 하나 반발이 나오고 있는 쪽이 기업 쪽인데요. 기업 쪽에서는 정년 연장 안이 나올 때마다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정년 연장을 한다는 거는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고연령의 고임금을 받는 집단이 더 오래 일을 하면 임금을 더 이상 안 올려주더라도 이미 고임금이기 때문에 고임금의 상태에서 5년을 더 주는 거잖아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그 고임금을 5년 동안 회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투자 대비 수익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보완하기 위해서 임금 피크제라든가 그렇죠. 다른 보조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박사님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그런 정도의 생각은 다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산성이 65세 그 고용 정년을 보장하게 되면은 생산성이 낮은 어떤 근로자들 계속 기업이 끌고 가야 되느냐. 이것은 이제 생산성이 낮은데 높은 임금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정년 연장을 얘기할 때 반드시 논의가 돼야 될 것이 그 군속 관련돼서 이제 임금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연공 소요형 그러니까 생산성이 담보되지 않는 그 연공 소요형을 이제 직무급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거가 같이 논의가 돼야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또 사회적 합의를 거칠 수가 있을 텐데 그냥 그 법적으로 그 60년 정년이 그런 그 형태였습니다. 그냥 정년만 연장하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반발이 일어났고 오히려 조기퇴직자가 많았고 그래서 그런 또 임금 피크제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가 나타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연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대기업 기업 쪽에서는 굉장히 반대가 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보완책으로 임금 피크제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두 가지 문제인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정년 연장은 보통 법제화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정년 연장은 법적으로 65세까지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65세까지 법으로 그거는 누구나 자기가 누려야 될 어떤 권리가 되는 거죠. 근데 임금 피크제는 소위 말해서 이게 그 법제화를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럼 구성원의 동의하에서 도입해야 되는 제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임금 피크제를 하는 거와 안 하는 거는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제 임금 피크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정년 연장형이 아니라 65세로 법제화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정년 보장형 임금 피크제. 그러니까 정년 보장형이라고 하는 거는 65세로 정년을 보장해 줄게. 대신에 60세부터 일 덜 하고 돈도 덜 받아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근데 그 상태에서 법제화로 65세가 딱 고정이 되면 그걸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구성원의 동의를 실질적으로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어지고 두 번째 문제는 구성원들이 다 동의를 해줘가지고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자 원래 임금 피크제 정년 연장을 한 의미가 뭔가요? 고령자들의 그 노인민권 문제나 노인소득을 더 보장해주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럼 임금 피크제는 그 사람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소득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의 소득 보장 효과가 굉장히 줄어드는, 그러니까 자기 정책의 목적을 스스로 훼손시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측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동조합의 이제 이 소위 인력 구조 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기업이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떤 임금 제도를 고치는, 그래서 이제 소위 연공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이 연공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이 연공급이라고 하는 형태를 적용받는 우리나라의 임금 노동자 집단은 굉장히 적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노동자들, 생산직은 그러니까 정말로 일부 몇 개 재벌 대기업의 정규직을 제외하면 연공서열형 임금이라고 형태는 그렇게 띄고 있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연차별 연공으로 올라가는 임금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얘기했을 때 연공 서열을 조정한다는 게 사실상 기업에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 이거는 노동자들에게, 그러니까 생산직이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오히려 없애자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이런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양면을 같이 보고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기업의 관점에서 이걸 가지고 연공서열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민간과 공공은 연공형 임금이 갖는 문제점이 다르게 나타난다. 뭐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에 있는 분들이 60에서 65세로 정년 연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동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행과 같이 60세에 정년을 마치게 되면 국민연금 개시 시기가 또는 퇴직연금이 퇴직금 형태가 아니고 많은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연금 수급 시기와 퇴직 기간 간에 굉장히 갭이 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수입은 없고 연금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버티면서 연금 개시를 기다려야 하는 이런 상황이 어려워서 수급 시기, 연금 수급 시기와 그다음에 퇴직 시기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시된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김 박사님 어떻게? 대기업 노조에서 지금 주장하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정년 60세인데 앞으로 이제 연금을 받으려 그러면 이제 5년 후에 65세니까 5년 정도의 갭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정년 연장을 해야 된다는, 물론 이제 그 논리적 타당성도 맞다고는 할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게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년 연장이라는 그 컨셉만 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게 정년 연장을 이렇게 하면 그 국민연금 관련된 그것도 법적으로 지금 2033년도까지가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지금 연령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그러니까 정년 연장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가야 되거든요. 실제로 같이 가야 되는데 그 한 꼭지를 가지고만 지금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제 생각엔 연금 수급을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정년을 만약 62세에 법적으로 하고 법정 그 62세로 하고 63세부터 만약에 고용 유지라든지 이런 걸 형태로 간다고 그러면은, 그럼 62세까지 우리가 국민연금도 개편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제도 개편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쪽은 그 연금 쪽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제 65세로 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거죠.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문제도 사실은 예전에 이제 퇴직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을 때는 발생하지 않는 문제였는데, 이제 이게 이제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사적연금 형태로 바뀐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공적연금 제도는 국가에서 사실은 정년 연장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추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가 재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재정 문제는 만약 정년이 제 생각에 65세로 연장이 되면 수급하는 그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연령도 저는 65세 이상에서 또다시 벌어지게 될 거예요. 이 효과를 정부는 분명히 노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래서 사실은 예전부터 이제 복지 쪽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노후소득 보장이라고 하는 거는 삼층 구조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공적연금 외에 뭘 주장하면 사적연금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이쪽 제도를 활용해서 이 공백기계를 메우는 방식으로 정책을 피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완을 하는 문제가 좀 논의가 돼야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게 같이 맞물려서 정년 연장과 얘기가 돼야 되고, 그러면 전체 연금 체계에서 사적연금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사적연금, 퇴직연금을 받는 분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걸 없는 분들은 그럼 수급 절벽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조정하더라도 그러면 이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년 연장 논의에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그 연결선상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법정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하고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정 정년으로 돼 있는 60세까지 일을 다 하시고 퇴임하는 노동자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퇴직 연령 이제 이 조사는 명확하게 조사된 게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년 연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해놓은 거 보면 실제로 60세 정년을 법제화하고 나서 적용을 하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60세 정년의 혜택을 받는 층이 임금 노동자의 약 11% 정도 내외로 추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이 연구가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 연구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11% 정도라고 하면 결국 이제 그 대부분의 집단은 공공 부문, 그러니까 공무원, 공공기관, 그 다음에 대기업, 정규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한 그 연장선상에서 65세로 연장해도 역시 혜택 볼 사람은 11% 이상 넘어가기 힘들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정년 연장 논의 자체가 원래 정부가 의도했던 그다음에 이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많은 긍정적인 효과들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작용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어쨌든 정년 연장이 된다고 하면 법적으로 지금은 무조건 60세까지만 일을 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노후 소득이 불안하기 때문에 본인 일을 더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일을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65세로 늘려놓으면 많은 분들이 실제로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보느냐 못 보느냐 무관하게 그걸 원하는 거죠. 내가 더 늙어서까지 정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찬성하는 저는 이게 소극적인 수혜자라고 보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상당수가 되는 거고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서울대 입시제도 개편에서 서울대를 얘기를 하면 서울대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 수는 별로 안 되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가 이 소위 말하는 소극적 수혜와 잠재적 기회를 높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적 효과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게 중요한 거죠. 사실 60세 정년할 때도 그랬습니다. 보통 이제 대기업 근로자들도 보면 60세 정년할 때도 그 평균 실제적인 정년은 그래 돼 있었지만은 퇴직 연령은 한 50대, 40대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정년 연장이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65세까지 얘기되고 있는 그 얘기가 또 상징적인 얘기가 있고요. 우리 교수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보장받는 게 굉장히 근로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궁극적으로는 이제 정년 이 제도를 좀 이렇게 없앴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렇다고 뭐 해고할 수 있는 그거는 이제 나중에 고령자 고용법에 그런 근거를 제시하면 되죠. 왜냐하면 당신은 연령이 많아서 퇴직을 시키겠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차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되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년을 아예 없애자는 것에 대해서 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선진국에서 정년 제도를 없애자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없애고 있는 그 나라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주요한 이유는 사실은 굉장히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가치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년을 제한하는 거는 일종의 고령자에 대한 연령 차별 행위다라고 하는 반인권적이다라고 하는 이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취업 일자리를 하고 고용을 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라고 하는 거를 정년제로 제한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요거는 사실은 한국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일자리가 제한됐을 때 사회적으로 일자리를 어떻게 배분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일자리가 많은 상태면 누구나 일을 더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고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지만 전체 일자리가 적은데 일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고 하면 사회적인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는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년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철폐를 현재 단계에서 논하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년 연장을 보장해야 된다는 말이 이렇게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용을 보장하는 거죠. 네. 고용을 보장해야 된다는 거지 정년을 보장하는 것과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그런 의도로 충분히 저는 이제 이 고령화 사회대 우리가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을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두 분 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게 간단히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다음에 이 세대별로도 차이가 있고 기업 규모나 업종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준비된 로드맵에 따라서 좀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김 박사님 보시기에 기업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노동시장 여건을
등을 고려하면 어떤 로드맵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사회적 합의 끝이 벌써 아까 교수님 말씀같이 그 전에 벌써 이런 제도가 이렇게 우리 최저임금 문제도 그렇고 52시간 문제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런 이슈를 던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정년 연장 문제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경제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 진짜 그 정치적 고려 없이 진짜 우리 나라가 이렇게 일자리라든지 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좀 논의가 되고 구체화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안에는 뭐 대기업과 그다음에 중소기업과의 차이, 지역과 지방과 이제 국가의 차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좀 논의를 좀 더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교수님 어떤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그 5년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도 5년 정도면 짧은 그 이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의 정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거를 기본으로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이거 당연한 거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정책이 한번 던져지고 그 이후에 대해서 그 정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또 정책을 아무 생각 없이 정치적 효과만을 고려하고 던지는 효과 이런 거를 기대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들을 더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로드맵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수혜층은 반대할 이유도 없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뭔가를 대책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실질적인 수혜층이 11% 내외인다고 하면 뭐 많이 잡아도 20%라고 하면 나머지 80%를 어떻게 우리가 정년 연장의 부정적 효과로부터 보호할 거냐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그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비수혜층이라고 하는 거는 청년, 중소기업 그다음에 비정규직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 정년 얘기를 했지만 정년 연장과 정년 보장과 고용 보장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정년 연장을 하면 일부 수혜층은 정년 보장과 고용 안정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오히려 일부 수혜층에 있는 사람들도 정년 보장은 받지만 오히려 그렇죠. 정년 보장이 안 되고 고용 보장이 안 되는 다른 형태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왜? 기업이 구조 조정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비수혜층에 대한 고려, 그다음에 기업의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일자리와 연결해서 기업이 구조조정한다고 막을 수 없지만 최소한 일자리를 없애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안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거는 방지하는 대책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일자리의 질을 전체적으로 높이는 노력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그 생산 인구를 증가시키는 촉진 정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년 연장을 볼 거냐. 국가 재정을 좋게 하기 위한 측면에서 볼 거냐라고 하는 목적이 먼저 명확해질 필요가 있는데 네. 그 얘기가 없는 게 좀 아쉽다. 그래서 이 로드맵에는 이 정년 연장의 정확한 목적이 뭔지를 먼저 명확히 밝히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지만 5년 전의 기억 정도는 다 아직 가지고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정년 연장의 문제는 재정 그다음에 노동, 복지, 산업 전반까지 뭐 거의 정부의 많은 부처들이 한꺼번에 또 각자의 약간씩 이견과 부처별로 다른 생각들이 제시될 수 있는 이런 주제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추진할 때 이런 다양한 분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작동했다고 보십니까?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그럼 이번에는 그걸 작동하지 않았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전담 기구 맞습니다. 혹은 예. 이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은 부분 이양받은 좀 더 높은 수준의 총리가 직접 관장을 하지 않는다면 예. 그 대통령으로부터 뭐 위임을 받은 예. 어떤 그냥 관변 단체나 연구기관이 아니고 예. 실제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 모여서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일단 그래서 지금 저 기재부에서 정부발표에서 나온 것처럼 내년도부터 사회적 합의를 모아간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부 주도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사회적 합의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경사노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우려되는 지점이 있는 겁니다. 경사노위가 형식적으로는 노사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임금 노동자와 관련된 주요 주체들이 모여 있는 거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대표성은 사실은 수혜층에 해당되는 분들의 대표들이 많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럼 80%라고 하는 부분이 경사노위에 어떤 형태로 참여하게 될 거냐 이런 부분은 뭐 저는 정부 당국자들이 고려하고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년 전에는 안 예, 그랬으니까요. 5년 전에도 형태는 띄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룰 수 있을 거다라고 뭐 기대를 하는데
뭐 헛된 희망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다른 네. 사실은 그게 이제 약간 시점적으로 아까 교수님 말씀같이 이게 좀 이렇게 민감한 시점에 그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제 뭐 어차피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뭐 사회적 합의를 거치든지 간에 우리가 반드시 해소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뭐 한마디만 제가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토론 시간이 어느덧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우리 이 교수님께 마지막 발언의 기회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못 하신 말씀 두 분께 1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사실은 이제 마지막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이제 그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공식적인 기구가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하기 위한 TF가 만들어지고 범부처 연합의 형태로 기재부가 주관해서 이제 운영하고 여기에서 지금 이 정년 연장의 논의가 저출산 고령화의 한 방향으로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 정년 연장을 얘기하는 거를 보면 고령화에 대한 얘기만 있는 겁니다. 저출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저출산에 대한 얘기는 청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령화에 대한 얘기는 고령자층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저출산 고령화의 핵심은 고령화를 낮추든가 출산을 올리든가죠. 청년 정책이 사실은 출산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급한 과제인데 이 부분의 관점에서 저는 정년 연장을 접근을 해야 되지 거꾸로 가면 이건 한국 사회가 청년을 버리는 거다. 지금 현재의 한국 상황이라고 하는 건 청년들이 주거라든가 생활이라든가 취업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 폭탄을 또다시 청년에게 던지는 거는 저는 이거는 현 정부가 완전히 청년을 버리는 방식으로 정책을 가겠다고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저출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정년 연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명훈 박사님. 예, 저는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년 연장이 사실은 이게 법제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법제화가 왜 무슨 그 정당한 저것만 저기 논리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까 청년층 얘기했지만은 일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년과 관계없이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서 일을 못 한다든지 뭐 쉬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결국은 이게 이제 사회적 합의가 또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이승엽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그리고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 연구위원 두 분 모시고 오늘 정부가 제기한 65세 정년 연장 그 필요성과 수습 방안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또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정윤 Actually, my name is Yeo Jong-yoon, and most of European people call me Yo-young, and some of them call me Yu-jung. But tonight, you are all forgiven. 최고의 순간은 없겠죠. 너무 1등, 최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 다 최중 되면 안 돼요. 그냥 같이 살면. 배우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여우 조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며 그녀가 내놓은 수상 소감은 수상 그 자체만큼이나 풍성한 화제를 낳았습니다. 기발한 신조어 만들기에 귀재들인 젊은 사람들이 역시 또 윤여정의 매력에 스며든다는 윤며들다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젊은이들은 74살의 윤여정 씨에게서 나이에 따른 거리나 세대차를 느끼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의 인터뷰를 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아카데미 수상 후 가진 인터뷰에서 영화 미나리의 정이삭 감독이 현장에서 보여준 권위적이지 않고 매사에 존중하는 태도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았고 나이에 상관없이 그를 존경한다 말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최고 말고 최중하면 안 되나요? 그냥 같이 살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삶의 자세와 말은 지쳐버린 젊은 세대를 어루만져 주는 것이었습니다. 배우 윤여정 씨가 꼰대 아닌 훌륭한 어른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